있고 나서 뭐 깡패가 일하기 싫어서 자살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 깡패가 폐병에 걸려서 취업이 안 되니까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100% 사장이나 공장장의 이야기를 신뢰하는 입장이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바뀐 게 이제 노동조합을 알게 되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얼마 지나니까는 또 뭐 그 깡패 친구들하고 엄마가 평화시장 옥상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맨날 모여서 찬송가를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어요. 먼발치에서 이제 봤죠. 왜냐하면 그때 이소선 어머니는 이제 슬픔이 너무 크니까 한복에다 이렇게 약간 쪽머리하고 양쪽 이렇게 한복에다 이렇게 손을 넣으시고 이제 고개가 한쪽으로 이렇게 돼갖고 늘 걸어다 옥상에 이제 그러니까 노동조합 사무실이 평화시장 옥상에 있으니까 그 왔다 갔다 하셨고 그때 어린 마음에는 그게 되게 무서웠어요. 그렇게 죽었다는 게 무서웠고 그 가족이라는 게 또 무섭기도 했죠. 그러면서도 이제 노동조합에는 또 관심이 조금씩 있었고. 라디오는 늘 귀에다 꽂고 뉴스는 듣고 있었을 때인데 뉴스가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전태일 열사를 알게 되면서 굉장한 충격이었죠. 그 어린 나이에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했다라는 거에 대한. 그리고 사실 전태일 열사는 그렇게 자기 몸에 불사르고 어머니한테 부탁을 했죠.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달라고. 노동자의 투쟁 현장에는 어머님이 늘 계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잡혀도 가고 그랬던 것들 보면서 전태일 열사는 그러지 않았다면 잊혀져 갈 수도 있었겠죠. 그 어머님의 그 마음 그렇죠. 그리고 아들을 보낸 저도 이제 사실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아들을 보낸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떨지 상상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뜻을 이어받아서 어머님이 이 모든 딸들을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들들을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품는 마음으로 투쟁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태일 같은 경우는 그런 여성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그렇죠. 행동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70년대로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민주노조 결성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노조하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줘야 되고 노동자의 삶을 앞장서서 싸워줘야 되는데 비극적인 건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사실상 이제 그 뭐 초기 때부터 국가의 부속기관처럼 시작이 되고 그래서 뭐 노동부는 별명이 사용자부였고 노총은 그냥 그 정부에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사람들이 관리해서 아래로부터 이렇게 여공들이 자기네들 노동조합을 만들면 이 중앙노총이 그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게 주로 보통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해요. 국가의 기조가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조국을 근대화시키자로 가니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사실상 노동법이라든지 노동부, 노동조합, 노총 이런 데가 다 그냥 정부의 해바라기 인사들로만 존재하니까 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편을 들면서 힘없고 빼없고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식으로 억압하는 과정을 흘러갔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막 짓밟다가 눈을 뜨고 부릅뜨고 대들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살짝 물러 나는 것 같지만 그쵸. 그러나 이제 더 짓밟게 되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이때 많이 일어나요. 유명한 연극이 하나 있어요. 김민기 선생님께서 이제 김민기의 공장의 불꽃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게 그 동일방직 동물 투척 사건이라고 여성 노동운동사의 좀 상징적인 사건인데 그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그 연극으로 만들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풍자적으로 글을 쓴 게 있어요. 서방님의 손가락은 6개래요. 시퍼런 절단기에 뚝뚝 잘려서 한 개에 5만 원씩 20만 원을 술 퍼먹고 돌아오니 빈털털이래. 울고 짜고 해봐야 소용있나요? 막노동 판이라도 나가봐야죠. 불쌍한 언니는 어떡하나요? 오늘도 철야 명단 올렸겠죠.
누군들 하고 싶어 하느냐면서 힘없이 하는 말이 폐병 3기래. 남 좋은 일 해봐야 헛거지. 고생하는 사람들만 손해야. 사장님 강아지는 뭐 감기 걸려서 본이 다 하고 병원 가는. 이 옷을 만들면 누가 입나요? 근데 우리는 작업복만 어울린대요. 이런 노래들을. 우리의 그 현실을 이제 그렇게 해서. 아니, 저는 이 사진은 처음 봐요. 우리가 민주노조 운동하면 동일방직하고 원풍모방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이제 말 그대로 우리 회사에 우리의 노조 위원장 우리가 뽑겠다라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허울뿐이더라도 노동법도 있고 노동부도 있고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사측에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진압할까 하면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쓰는데 똘똘 뭉쳐서 이제 이야기가 막 만들어 가니까 노동자 총회 같은 걸 하는 자리에서 이제 그 사측 노동자들, 특히 남성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큰 드럼통 예전에 다라이란 말 썼었죠. 네. 그런 거로 들고 와서 이제 거기서 똥물을 이제 퍼서 막 뿌리는데 그게 이제 그냥 물이나 어떤 그런 오염수도 아니고 말 그대로 정말 이렇게 정화조에서 똥물을 막 뿌렸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모욕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모욕을 넘어 진짜 치욕이죠. 그렇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얘기들만 많이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 여공의 투쟁이라는 게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했지만 또 한편에서 뭐가 있냐면 한국의 민주화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제 YH 사건. YH. 면목동이 지금은 녹색병원이고요. 제가 어릴 때는 기독병원, 건물이 이렇게 기역자 형태예요. 사실 되게 황당한 게 그땐 YH 무역인데 장영호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인데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가 잘 안 돌아가서 임금을 체납하거나 이런 경우는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이 사람은 황당한 게 뭐냐면 회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그 수익금을 다 빼돌려서 쉽게 말하면 이제 외국으로 먹튀를 했던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좀 어처구니 없는 거죠. 안 돼서 힘든 거는 그나마 논리적인 설명이 되는데 돼서 노동자들이 배제당하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왜냐면 여기서 이제 회장과 주요 일가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79년이에요. 유신이고 그러니까 그냥 어목하던데 신민당 당사로 가요. 야당. 당시 이제 김영삼 총재,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이 격렬하게 이제 박정희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을 때인데 그때 그곳에 가서 신민당에서 이제 농성 투쟁을 해요. 결국은 이제 경찰들이 들어와서 진압을 하게 되고 그 진압 도중에 여공 김경숙이 이제 결국 4층에서 떨어지면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두고도 이제 뭐 떨어뜨렸다, 아니면 밀었다, 뭐. 여러 이야기가 또 나게 되죠. 마지막에 우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단체 모두를 동원한다. 그때 도시산업선교회, 뭐 노동청년회, 국회의원, 장관들, 여성단체들 다 우리의 그 호소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기숙사에 있던 날 새벽에 이제 기숙사 문도 뜯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소리 듣고 비상하고 새벽 한 4-5시에 다 일어났어. 한 5시쯤 다 일어나서 비상총회 하면서 올 것이 왔다. 어디를 갈래? 신민당사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총회에서 일단은 신민당사로 결정을 했다. 이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우리 남편은 밖에 가서 이제 어른들한테 그 당시 때 이제 문동환 교수님이나 이문영 교수님 지금 다 고인이 됐지만 저기 스승이시고 다 하니까 그 가서 이제 좀 김영삼 총재한테 가서 부탁 좀 해줘라.
여성 노동자들이 갈 테니 좀 받아서 그래 줘라 부탁을 한 거였죠. 새벽에. 그래서 이제 강당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동아일보가 이제 석간이었거든요. 조그맣게 이제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싸움 이겼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실어줬으니까 막 나가기 시작하니까 언론에 이제 보도되기 시작한 거죠. 용달 기사들이 여의도에서 모여서 농성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청와대가 몰린 거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게 막 그동안 이게 억눌렸던 게 이제 막 부글부글 끓던 게 막 이렇게 폭발하기 직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빨리 끌어내라고 청와대에서 직접. 근데 잠깐 잠이 아주 깊은 잠이 들었는데 비상하는 소리에 일어났더니 벌써 딱 이 경찰이 와서 이렇게 에워싸는 거예요. 딱 고가 사다리 타고 이 저기 창문으로 뛰어 들어온 거거든. 그런데 그 경찰들 101 그 작전 뭐 완전히 불을 지내 이런 입은 머리도 똑같고 키도 똑같고 완전히 이런. 그 조사받으면서 김경숙이 이제 죽음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 때는 다 언론에 마치 와해치는 외부 세력에 해서 침투가 돼서 그 투신조 자살조를 다 만들어서 경숙이가 동맥을 끊고 자살했다. 어떤 신문에나 웃기는 놈들이 그 젊은 소녀들이 보름달을 보면은 마음이 뭐 이런 이상한 소설을 쓰고 있고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언론에다가 보도를 그렇게들 했죠. 경숙이처럼 죽을 수 있는 건 우리 전체였으니까 거기 갔던 사람은 다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일 이야기를 또 들으니까 직접 정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도 3명 노선을 외치던 이제 김영삼 의원이 더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우리나라 사상 초유의 이제 국회의원 제명 사태를 이렇게 벌이게 되고 불꽃들이 이어지고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항쟁이 터지고 그게 그렇게 이어지는군요. 네. 그 엄청난 추동력이 사실은 이 YH 여공대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들. 이걸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죠. 조금 조금씩 균열이.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 균열이 이 김영삼이란 야권의 강력한 투쟁, 그리고 이제 부산과 마산에서의 어떤 그 강력한 민족 운동으로 연결되면서 파동으로 간 거죠.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빼놓고 유신 체제 붕괴를 얘기할 수는 없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현대사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게 아직까지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사를 이야기할 때 노동운동을 자꾸 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70년대 후반부터는 노동운동은 민주화운동의 한 축으로 기능했다. YH 무역 사건, YH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는 좀 그 명예를 좀 회복시켜 그러니까 맞아요.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리고 정말 담대하고 용기 있는 그러니까요. 행동들인 거잖아요. 역사의 변혁의 물꼬를 열었다는 것도 좀 같이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드리게 되고요. 저는 이분들이 누구보다도 그냥 나 하나 그냥 건사하면서 안전하게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셨던 분들이 아니라 정말 책임감 넘치고 리더십 있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익을 위해서 투쟁하셨던 분들로 이분들을 평생 가슴속에 품어야 되지 않을까. 그 감사한 마음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한국은 초고속 성장을 거치면서 세계 경제 10위권을 넘나드는 나라가 되었다. 많은 이들이 그 성장의 배경을 1960년에서 80년대 박정희 정권 시기의 경제 발전에서 찾는다. 그런데 경제가 급성장하는 동안 공장에서 일하면서 성장의 동력 노릇을 하던 노동자들은
지금 잘 살고 있을까? 답은 긍정적이지 않다. 그 시기에 공장에서 만났던 내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경제 성장의 수혜자가 노동자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미싱을 밟으며 살아가는 내 옛 동료들의 삶이 절실히 말해주고 있다. 경제 성장의 수혜자는 대기업이었고 평화시장의 경우 그곳의 영세 기업인들이었다.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5, 60대 중년 여성이다. 아마 그들은 20대, 어쩌면 10대의 봉제 공장에서 일을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건만 그 흔한 4대 보험 하나 적용 못 받기 일수다. 하루에 12시간, 15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여전히 생활고에 허덕인다. 왜 그럴까?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다. 1960, 70년대의 악습이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달라진 게 있다면 때와 장소, 노동자의 이름뿐이다. 13살 여공의 삶, 신순애. 물론 많이 바뀌었죠. 좋아진 것도 많고 뭐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분들의 노력이 그렇죠. 있었는데. 다만 이제 너무 그러니까 나와 결과론적 이야기, 그러니까 도표만 보는 거죠. 어려웠는데 수치적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냥 이렇게 결과적인 이야기와 흐름인 거고. 근데 사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시대를 살고 자기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 삶들은 사회는 성장했지만 그 사람 삶은 멈춰져 있거나 여전히. 혹은 조금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겪었던 질병과 고통 때문에 힘들거나 또 이제 최근에 생기는 문제들, 희망이 없다라는 거, 자기가 버는 월급으론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걸 두고 뭐 그냥 아프니까 청춘이야, 나도 너 땐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좀 아니지 않나? 아픈 곳을 더 찌르는 거죠. 소금을 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좋아지고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사회에 좀 소외받는 그룹들에 대한 책임들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우리가 지금 다 똑같잖아요. 어쨌거나 전태일 이후에 변화된 부분들이 확실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로 또 더 심각하게 차이와 차별을 두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다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우리들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 위치가 달라지면 그 계층에 있었을 때 고통스러움을 잃어버리고,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면 여기 위에서 자기도 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말 견디기 어려웠던 이런 부분들은 몇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정말 10대에 아주 그런 예민할 때 같이 만나서 같이 동고동락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정들었던 친구들이 지금도 만나면 밤을 새워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참 그렇게 정의 편에 섰다라는 게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자랑스럽죠. 우리 다 너무 잘 살았어.